우수도 경칩도 지났지만 산골의 봄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이 계절 산중의 포식자는 이 녀석 수진입니다. 날렵한 몸에 날카로운 눈매, 모든 먹잇감이 녀석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쏜살같이 날라서 번개처럼 먹이를 챕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사냥의 기술에는 최고의 보상이 따르는데요. 바로 지금 한창 살이 오른 야들야들한 꽁고기입니다. 저는 지금 수진이라는 녀석을 만나러 지나가다가 여기 잠시 머물렀습니다. 수진이는 매 이름입니다. 아주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나저나 그 옛날 어떻게 그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할 생각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먹을거리가 변변치 않던 시절 그 매 사냥을 해서 얻은 짐승들은 배고픔을 달래는 아주 귀중한 양식이자 우리 밥상에 더할 수 없는 별미였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꾸엉은 우리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매로 꾸엉을 잡는 것인지 그 까투리 사냥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진안 고원.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이 굽어보고 있는 곳이죠. 신령스러운 이 산 속에는 막디 맑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섬진강의 발원지인 대미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샘물이 흐르고 흘러 남도의 너른 땅을 적시는 젖줄이 되는 것이죠. 예로부터 호남 정맥의 출발지인 이곳이 편안해야 세상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진정할 진, 편안할 안자를 써서 진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농부들이 슬슬 농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호, 그런데 이 소란 놈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네요. 때려 죽으려면 소가 왜 지랄이냐? 노랭이 말 안 들어서 저거 암자도 못 써봤네. 어서 알면서. 아, 자크시 놀다 한 게 그런 마? 일을 안 하다가. 사실 뭐 그리 급할 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해봐야 손바닥만한 논이 전부인데 소가 안 움직이면 사람이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소가 좋은 게로 이제 일을 해먹고 또 농사도 이제 해서 먹고 돈도 벌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산골 마을엔 지금은 보기 힘든 옛 풍경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곡식이 귀하던 이곳엔 겨울 먹거리를 저장해두던 식량 창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툭집, 벼 같은 거 보관해놓은 툭집이요. 바닥에서 이렇게 사이를 띄워놓은 것은 산짐승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매사냥이 성행했던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저 최보람입니다.
저기 달리셨죠? 예. 여기 계셨네. 네. 잘 생겼다. 어쩜 이렇게 수려하게 생겼냐 진짜. 통상적으로 이제 매는 보라매, 산진이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산진이요. 1년이 됐죠. 이제. 1년이 된 아이가. 네. 네. 1년이 됐는데. 아이고, 네. 여기는 아주 그냥 넓은 이 밭이 있습니다. 아, 야, 여기가 훈련장이군요, 말하자면. 선생님, 저희 가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예. 매를. 저만큼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매를 부르면 매가 쭉 따라와서 이제 제 손에 이제 밥을 보고 거기 앉죠. 지가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 구경하시고 선생님도 네.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네. 좀처럼 야생의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새 중의 새. 아무리 훈련을 시킨다지만 과연 매가 말을 들을까요? 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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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옵니다. 오, 아이고 야 잘했다 잘했다. 매가 이렇게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다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이고야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신통하냐? 참 너도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렇죠. 또 쫓아오는 거죠. 사냥도 이게 저 먹기 위해서 잡지 사람 위해서 안 잡거든요. 사람 위해서는 안 예, 잡죠. 예. 이번엔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불러서 올까? 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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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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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이고 그만 있나.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이거 저 발톱으로 콱 찌니기니까 아프네요. 그래도 그냥 놓칠까봐 발톱으로 손인데 콱 찝네요. 잠깐 매를 손에 얹어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우쭐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냥이 한창 성행했던 시절엔 매를 서로 탐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훈련을 잘 가르치셨어야죠. 방울이 매달려는. 예. 이게 지금 이건 왜- 시침인데요. 이거 보고 시침이라고 그래요. 저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네, 매사냥에 한참 성행했을 때는 거기다 이제 그 매주 주소 성명을 써요. 이 시침에다 써놓으면은 혹여 이제 일몰 직전에 이제 혹시 이제 사냥 나가다가 이제 한 마리 어떻게 더 잡겠다고 이제 매를 놓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매가 어둠발 들고 그러면 어디로 그냥 숨어버려요. 숨어버리네. 예. 이 사람 손에서 길들였던 것은 얻어지면은 또 인가로 찾아와요. 하여튼 이제 방울소리 이렇게 짤랑짤랑 내면 매사냥 한 분들은 알죠. 그냥 방울소리를 듣고 내가 저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시치미 자체를 떼버리고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이제 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시침이 떼지 말라고 하죠. 왜 흔히 하는 말로 너 이 사람아 시침이 떼지 마. 예. 아, 이게 그 말이군요. 매에서 유래가 됐대요. 매에서. 아, 그거 참 재밌습니다. 동네 남정네들이 모여듭니다. 곧 사냥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나는 봉어 이제 요리 돌아가면 저 돈사 있는데 그 소나무 큰 거 있고 거기 잡을 테니까 이제 예. 여기 그냥 떨어올리고 시내는 저리 가서 저 배를 봐. 다들 작전 회의에 여념이 없습니다. 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웃는 여기서 이렇게 초일난 게 모두 이치로 갑시다. 봉바지는 이제 이 매주가 봉바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지기라고 이 망 보는 사람 하나 있어야 하고 모래꾼이 이제 있어야 하고 그렇게 논아지지. 터리꾼은 덤불을 두드려 매가 있는 곳으로
꽁을 몰아가는 게 임무입니다. 꽁을 찾는데 개도 단단히 한 몫을 합니다. 저 꼬리 치면 틀림없이 날라. 개가 꼬리를 치면은 꽁이 있어. 요 놀다 갔다는 얘기 지금. 꽁 내가 나니까 꼬리를 확 쳐. 터리꾼들이 꽁을 찾는 사이 봉바지는 산을 오릅니다. 한눈에 전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매를 날려보낼 준비를 합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터리꾼들이 꽁을 몰고 올라오면 높은 곳에 있던 봉바지는 매를 날려 꽁을 잡고 배지기는 꽁을 물고 날아가는 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모두 손발이 잘 맞아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봉바지가 밑에 평지에 있다. 꽁이 위에서 날아간다. 그러면은 날리는 속도는 꽁을 못 따라 이게. 날리는 속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시 봉바지가 위에서 있으면서 꽁만 보면 그냥 제각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꽁을 찾다 보면은 야트막한 산 몇 개는 그냥 넘게 됩니다. 꽁 사냥을 하고 나면 3년 묵은 체징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된 일이죠. 아이고, 이거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요. 저런 뼈다귀 막 가파진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잘 놀고 먹이를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평전보다 저런 가파진. 그런데 상황을 지켜만 보던 봉바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 꽁 있는 게 가만히 있어. 드디어 꽁을 발견했나 봅니다. 이거 그런데 꽁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게 움직이지를 마라. 봉바지가 딱 가갖고서 시작을 하고 해야지. 그 모래꾼들이 미리 앞에 가버리면 안 되지. 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금방처럼 나는 저기 산에 오는데 앞에 와서 이렇게 이러니까는 꽁은 날아가 버리지. 나는 보지도 못하고. 매를 이용해 꽁을 잡는 사냥법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요, 사냥을 나가는 무사들이 머리에 꽁의 깃털을 꽂았습니다. 네, 용맹의 상징이죠. 호응 간족도는 꽁과 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매를 기르는 응방을 전국에 40군데나 둘 만큼 매사냥이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 단 2사람만이 매사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잡거나 기르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이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만이 매를 길들이고 사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매사냥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매를 손에서 내려놓을 때는 딱 2번이야. 식사할 때, 또 화장실 갈 때. 그때만 빼고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꾸 교감을 갖게끔 이제 하는 거야, 매우고. 꽁을 놓친 매사냥꾼들이 자리를 옮겨서 다시 사냥을 시도합니다. 뭔가 낌새를 챘는지 매가 먼저 요동을 칩니다.
꽁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걸까요? 고래도 요 밑에 이거 한번 들어봐. 뭐가 있는가. 매가 나가려고 있잖아. 요 밑에. 터리꾼들이 숲을 털어나가자 드디어 꽁이 날아오릅니다. 애기야 하고 소리를 질러 매에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꽁을 보자 비호같이 날아오르는 매. 꽁이란 놈은 날개를 힘껏 바닥에 보지만 일단 매에게 걸리면 꼼짝 없습니다. 와, 이 녀석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회로. 봉바지가 매가 떨어진 지점을 얼른 찾아가야 합니다. 매가 꽁을 먹어버리면 모든 일이 허사가 돼버리겠죠. 녀석 곧 뺏길 줄 모르고 신나게 꽁을 뜯고 있습니다. 매는 한 번 잡은 사냥감은 쉽게 놓지 않기 때문에 닭고기로 살살 달랜 뒤 조심스럽게 꽁을 숨깁니다. 사냥한 매에겐 꽁 대신 닭을 주고 진짜 꽁을 취하는 것은 사람이니 어부지리가 따로 없습니다. 아, 공룡제 전부. 이것이 또 거기서 많이 뜯어먹어 버리면 사냥을 안 하거든. 그냥 어느 정도 먹이고 이제 살짝 이 닭다리로서 유인을 하는 것이지. 이제 꽁을 뺏으려고. 하지만 꽁 사냥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산불이 있어. 사냥. 비 오는 날 일몰 직전 또 강풍 불 때 바람 세게 불 때 그때는 절대 이거 매 사냥은 안 하는 것이야. 비 올 때는 기시 젖으니까 안 하고 바람 막 강풍 세게 불 때는 꽁 따라가다가도 그 강풍이 쭉지를 한번 맞아가지고 여기 쭉지 한번 이렇게 화딱 뒤집히면은 꽁 따라가도 안 해. 안 하고 그냥 멀리. 그때는 이제 놓치는 매야. 그리고 이제 일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음주 같은지 지금처럼 저 앞장 같은데 저런 데는 예를 들어서 가면은 이 매가 날아간 것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 사냥 안 해.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설설 끓는 물에 꽁을 통째로 넣고 푹 삶아냅니다. 요즘은 야생 꽁을 먹는 것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육한 꽁을 사다가 음식 준비를 합니다. 꽁 몇 마리만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푹 물러진 꽁고기를 건져내 살뜰히 살을 발라냅니다. 그런데요, 이 뼈도 버릴 게 아니라네요. 살만 발라서 묻혀서 이제 위에다 꼭 위에다 고명을 이렇게 얹어 주고 뼈는 다시 이제 우려가지고 육수물을 내야지. 뼈까지 푹 고와 진한 맛이 우러나는 꽁 육수는요, 다른 고기나 또 생선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하고 담백한 맛을 냅니다. 꽁고기는 닭고기보다 국물이 맑고 깨끗해요. 이 맛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꽁고기로 떡국을 끓여냈던 거겠죠. 사람 수대로 떡국을 나누어 담고 그 위에 양념에 묻힌 꽁고기를 고명으로 얹으면 푸짐한 꽁떡국상이 완성됩니다.
꽁육수의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요리. 꽁탕 끓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뼈채로 꽁을 토막내고 무도 나박나박 썰어 넣습니다. 꽁으로 국물을 내는 요리에는 모두 뼈까지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하면 맛도 영양도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먹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시원해지는 꽁탕. 감기 기운이 있을 땐 이거 한 대접만 마시면은 다른 약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한상 가득 꽁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야성이 강한 꽁 요리는 닭과는 맛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꽁이라는 것은요, 이게 산에서 사는 짐승이라 특히 기름기가 없어요. 어쩌채요.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담백하고. 때문에 꽁을 먹어본 사람들은 늘 닭고기보다 꽁고기를 더 윗급으로 쳤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떡국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떡국에다가 꽁을 넣어야 하는데 꽁이 없으니까 닭으로 넣는다. 닭을 넣었다. 아, 그리고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꽁은 닭이나 오리에 비해 단백질이 두세 배 많은 반면 지방분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습니다. 닭, 오리, 꽁을 비교해보면 지방질은 오리 쪽으로 갈수록 많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꽁 쪽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맛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꽁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 분석한 걸 보니까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으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아주 고급 아미노산이 쉽게 얘기하면 양질의 아미노산, 우리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죠. 꽁 음식 한 그릇이 산골에선 더할 수 없는 영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꽁을 먹어왔을까요? 아마도 사냥이 시작되던 아득한 옛날부터겠습니다만 유독 그 왕실에서 꽁을 즐겼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하루에 무려 9마리를 먹었다고 하는군요. 이 조선시대에도 꽁고기를 상당히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닭이나 또 다른 고기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꽁고기를 즐겼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매사냥이 성행했던 진안의 꽁은 옛날부터 그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진안에서 잡은 꽁을 이 지방 특산품으로 정기적으로 궁중에 바쳐졌습니다. 그 읍지에 진상품 목록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산꽁, 즉 생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꽁을 2마리 이런 식으로 그 진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진안현과 용담현이 옛날엔 두 고을이 있었거든요. 지금 합쳐졌으니까 대체로 연간 8마리 정도를 의무적으로 산꽁을 진상하도록 그렇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서 공수해온 꽁고기를 왕과 세자 비내 밥상에 매일 올렸고 심지어 궁녀들까지도 꽁을 배급받았다고 합니다. 흔하지 않았던 꽁을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운동량이 많지 않아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지방질 적은 꽁고기만큼 좋은 식재료가 없었는데요. 수락관은 음식을 담당하는 어인을 따로 둘 만큼 건강을 중요시했던 궁중의 밥상에서 꽁고기는 빠질 수 없는 식이요법
메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꽁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상징성. 꽁은 말하자면 음식 재료 중에 양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관 대작들이나 임금들이 옷에 보면 이제 꽁 무늬도 넣고 그런 게 그런 이유, 그런 상징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꽁은 닭이나 오리처럼 그 집에서 사육이 안 돼요. 야생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잡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1년 내내 잡히는 게 아니라 계절이 있기 때문에 소위 휴기성.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볼 때 꽁은 소화 분해 흡수가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더라도 소화 분해 흡수가 잘 되니까 그만큼 궁중에서 먹을 수 있는, 임금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식품이었다는 거죠. 진안 출신의 어이 전순이가 저술한 식료 자료에는 꽁고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처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갈증으로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먹게 되며 소변이 많아지면 꽁 한 마리에 소금과 된장을 넣고 탕을 만들어 먹으라고 되어 있으며, 설사 이질 등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또 대변을 참을 수 없이 자주 볼 때는 꽁 한 마리에 굴피가루, 파, 산초를 넣어 푹 삶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치질 기운이 있으면 하열이 그치지 않고 힘이 없을 때는 꽁고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꽁고기를 잘게 썰어 밀가루와 소금, 산초를 넣고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요감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보중익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 비위를 도와서 기운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위장이 약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요. 또 설사를 먹게 하고 재창누라 하여 치질이라든지 종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꽁을 중요한 보양제로 활용해왔던 한방에서는 꽁이 갖는 의미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할아버지 때부터 가업으로 한방을 하고 있는 이곳의 가원에는 꽁이 등장합니다. 꽁 대신 닭을 쓰지 말라는 신조에 따라 아직도 원칙대로 약을 짓고 환자를 돌보는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네요. 의원이 늘 지니고 다니는 침통 속에도 꽁의 깃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꽁은 먹이를 하나 쪼아 먹기 전에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9번 생각을 해서 먹이를 쪼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고일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침을 놓기 전에 꽁의 깃털을 한번 보고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침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꽁을 많이 먹었던 궁중에서는 요리법도 아주 다양하게 개발됐다고 합니다. 가장 즐겨 먹었던 요리가 바로 꽁구이인데요. 꽁 굽는 고소한 냄새가 궁궐담을 넘을 때면 모두가 입맛을 다셨을 정도로 그 향과 맛이 모두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속담에 꽁고 먹은 자리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고기가 꽁이 남모르게 얼른 먹어치워가지고 흔적도 안 남길 정도로 그렇게 맛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예.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그런 속담이 다 생겼을까요? 그러나 꽁고기는 불을 쏘이면 바로 쪼그라들고 질겨지기 때문에 맛있게 구워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지를 이용합니다. 종이전, 꽁치, 물숫자를 써서 전치수라고 불리는 이 요리법은 조선시대 여러 조리서에 등장하는데요. 꽁고기를 물에 적신 한지로 틈이 생기지 않게 잘 싼 다음 물을 발라가며 반숙이 될 때까지 천천히 굽습니다.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걸까요? 그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꿩을 구워봤습니다. 한지에 싸서 구운 것과 싸지 않은 그냥 구운 것,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조리법의 차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기 조각을 떼어내어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고기의 육질을 비교해 보니 그냥 구운 꿩고기의 표면은 거칠고 갈라져 있는 반면 한지를 싸서 구운 고기는 표면이 부드럽고 자르르 윤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지 한 장이 어떤 조화를 부린 걸까요? 꿩고기를 직접 불로 가열해서 구우면은 익는 데는 있고 열이 안 닿는데 잘 안 익고 또 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지를 적셔가지고 싸게 되면 이 그냥 고기를 가열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퍽퍽하고 씹히는 감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한지로 싸게 되면 안에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 물은 열을 전달을 쉽게 하거든요. 골고루 하죠. 그러니까 한지를 물에 젖은 거로 싸서 하면 골고루 익고 타지도 않고 수분도 안 빠져나오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방법을 즐겨 써왔습니다. 반숙이 다 되면 종이를 벗기고 이제 양념을 합니다. 유장을 이렇게 이제 발라야 돼요. 반숙한 꽁에다가 간이 스미게. 나중에 양념을 하는 것도 염분 때문에 고기가 질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화로를 내놓고 이렇게 불을 펴서 하는 거는 실은 날이 좋은 때보다 추울 때 하는 거예요. 사냥 가서 나벌이라고 그래서 금음 때 이제 사냥을 풀어주잖아요. 하도록. 그러면은 가서 사냥한 고기를 그 즉석에서 불 펴놓고 그 남자들 술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야연을 베푸는 거죠. 춥긴 하지만 화로 펴는. 참으로 정성스럽고 지혜로운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꿩고기로 육포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연한 가슴살 부위를 얇게 퍼떠 간장 설탕을 넣고 양념을 합니다. 후춧가루도 좀 넣고요. 간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묻혀서 채반에 하나씩 곱게 펴 말립니다. 이렇게 꾸둑꾸둑 말린 꿩육포는 소고기 육포보다 더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데요. 사냥 갈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비상식량으로 먹기도 하고 양념을 해 술안주로 먹기도 했습니다. 꿩고기를 얼려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꿩을 그냥 눈밭에 던져둡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꽁꽁 얼린 꿩고기를 예리한 칼로서 얇게 저며 회로 즐겼다는데요. 꿩이 많이 잡히는 겨울철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두고두고 먹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었죠. 근데 옛날에는 그 꽁을 잡아가지고요, 그냥 밖에 눈 오고 그럴 때다 그냥 놔둬가지고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명태 잡아가지고 우리 동태 만들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 이조 때 같으면 그걸 갖다 뭐 서빙고 동빙고에서 또 얼음 이런 데다 이제 저장해뒀다가 1년 내내 잡수고 그렇겠죠. 그걸 갖다 동치라고 합니다.
간장에 장조림처럼 졸여 먹는 꽁조리개는 밥 반찬으로 즐겨 먹던 요리였습니다. 한지를 이용한 꽁고기에서 생치포, 동치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각종 지혜를 발휘해 여러 가지 꽁고기를 개발하고 즐겼더랬습니다. 네, 아주 무진장 뭐가 많다고 할 때 그 무진장이 바로 무주 진한 장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첩첩 산중이 둘러싸여 있고 섬진강의 발원지인 대미샘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은 아주 예로부터요 산태극, 물태국을 이루는 명당으로 아주 이름이 높았습니다. 여기가 사람 살기도 좋지만 야생꽁이 서식하기에는 그만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부족한 산골 사람들의 밥상에도 이 꽁은 아주 귀중한 보양식이 됐다고 합니다. 가파른 산등성이에 첩첩이 둘러싸인 오지 중의 오지. 지난 사람들은 외롭고 팍팍한 산골짜리의 애달픔을 꽁 타령에 풀어냈습니다. 꼬리로는 초록건지 목으로는 백정사요 갈 길을 보략시니 흑선의 피오고만에 잔뜩 생고 이내 보이니 요만치나 생겨갖고 한보로 오여 살야 청업해산 마침 마중 나와 주시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꽁 농사 지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가 꽁 사육장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보죠. 농장 안에는 수백 쌍의 꽁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 쉽게 볼 수 없었던 오색의 꽁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목줄기에 흰줄이 쳐 있는 잘생긴 순놈은 장기. 몸집이 작고 잿빛이 도는 암놈은 까투리. 아직 덜 자란 꽁은 꺼병이라고 부르죠. 최초에는 많이 다치고 죽고 그랬어요. 제가 22년 됐어요. 꽁 사육은. 네네. 급한 정질 때문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산으로 도망가는 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사육하기가 힘든 동물이죠. 꽁이요, 이 산란을 해가지고 수컷이 먹을 gem이 따라와서 꽁 알을 자기 알을 먹을 gem이 한 2m부터 살살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여기서 알을 품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고사리를 끊는다든가 나무를 뜯으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꽁이 죽은 데께 가만히 있어요. 꽁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봐도 알 욕심 때문에 도망가들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딱 엎쳐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꽁도 잡고 알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꽁 먹고 알 먹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종류가, 이건 꽁이 아니죠? 농장에선 우리 꽁 말고도 세계 여러 나라의 꽁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닭은 닭이네. 이 닭이네요. 이제 가금류로 들어가는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화려한 이제 금괴죠. 뭐 중국에서 뭐 불로장수로 한다 해가지고 이게 한동안 옛날에 뭐 황제가 드시는 어찌냐 그러시는. 아주 우선 이쁩니다, 보기가. 예. 아름다워요. 선생님 이건요. 네. 우리 고려꽁하고 이 토종닭하고 교접을 시켜서. 예, 교접을 시켜서 이세가 나온 것이 꽁닭이에요. 꽁닭. 예, 꽁닭은
완전히 털을 이제 딱 말해서 처음에 난 털을 싹 벗겨주고. 그거 참 묘하게 생겼네. 꽁은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190여 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깔과 맛에서 우리나라의 고려꽁을 따라올 만한 종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 뭐 육류가 없을 때라 꽁 잡으면 그렇게 기분 좋죠. 여 가슴 썩었다가 딱 넣어갖고 그냥 가갖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놈 털 뜯고 해갖고 요리해서 막 여럿이 먹고 그죠. 꽁고기를 잘게 두드려 각종 채소와 섞어 만두에 넣을 소를 만듭니다. 만두하면 꽁만두를 제일로 쳤을 만큼 오래된 음식이죠. 꽁으로 해야 제일 맛있지요. 옛날부터 꽁으로 만드는 만두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마늘 넣고 소금 좀 넣고요. 얌전하게 빚은 꽁만두를 보니 옛날 어머니께서 빚어주시던 꽁만두 생각이 절로 나네요. 뜨뜻한 국물이 생각날 땐 매콤하게 고추장으로 양념한 매운탕을 끓여 먹습니다. 기름기가 많아 감자를 넣는 닭볶음탕과는 달리 꽁매운탕에는 무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꽁의 가슴살은 잘 발라서 육회로 그냥 먹어도 좋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토렴을 해 먹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어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녹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말은. 꽁고기는 다른 가금류와는 달리 살이 퍽퍽하지 않고 쫄깃한 맛을 냅니다. 이렇게 묘한 맛을 내는 이유는 사육을 해도 야생의 습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꽁털을 보시면요, 아주 빛깔이 참 곱습니다. 특히 장기라고 불리는 수컷은 5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또 새들은 그냥 이렇게 오늘거리면서 나르는데 이 꽁만은 직선으로밖에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 5가지 색은 오독을 뜻하고요. 또 직선으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습성은 절개에 있는 선비를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꽁을 즐겼던 것은 단지 맛이나 영양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상스러운 신조, 말하자면 하늘의 새로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꽁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매우 친근한 동물이었습니다. 민화나 설화, 속담, 판소리에도 꽁은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곤 했죠. 왕비의 대례복에도 꽁을 수놓았습니다. 고종 황제의 황후가 입었던 저기에는 무려 154쌍의 꽁 문양이 12단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놓은 꽁은 100년 해로를 기원하는 의미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름난 학자였던 석계 이시명 선생의 고택에는 선비들이 즐겼던 꽁 요리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조 있는 선비들은 윗사람에게 꽁 음식을 패백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16세기 이 집 종부였던 안동장 씨 할머니가 딸과 며느리들을 위해 쓴 음식 디미방. 이 속에는 아주 특별한 꽁 요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50년 전 선비들이 즐겼던 이 꽁 음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주 특이한 것은 꽁고기로 짠지를 만들어 먹었다는 겁니다. 오이지 껍질을 벗겨 가늘고 잘게 썰고 꽁고기도 잘게 썰어 간장 기름에 볶습니다. 이제 오이지를 같이 넣습니다. 고추 대신에 후춧가루나 이제 산초가루를 넣어서 이거 약간 매운 맛도 내고. 네, 양념에는 냄새를 잡아주는 향채들을 씁니다. 산초가루나 후춧가루를 넣음으로써 김치 맛을 좀 약간 매콤한 맛도 내주고 꽁고기에 이제 고기 특유의 그 누린내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반찬으로 먹는 짠지에도 넣을 만큼 꽁고기를 즐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잡채의 주 재료도 꽁고기였습니다. 요즘 흔히 보는 당면이 들어가는 잡채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잡채는 여러 가지 나무를 익혀서 만든 잡생 숙채였습니다. 채소는 제철에 구하기 쉬운 재료를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고기만은 꽁고기를 썼는데요. 빛깔도 곱고 아주 정갈하죠. 이것이 16세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잡채의 본 모습인 셈입니다. 이 잡채의 오묘한 맛의 비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꽁 한 마리를 통째로 놓고 육수를 우려내는데요. 잡채에 끼얹을 양념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접이라 그래요. 이제 꽁 육수 접을 뿌릴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육수를 한 컵 정도 하고 물에 밀가루를 좀 섞어요. 된장도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그래서 된장을 넣는 거는 이게 이제 된장이 들어감으로써 고기 누린내를 더 제거를 하면서 아주 그 묘한 맛을 나타내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둔 꽁 육수는 잡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에 맛을 내는 소스로 쓰였습니다. 익힌 채소들과 꽁고기를 한 그릇에 보기 좋게 담고 이 위에 육수를 뿌리면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하는 요즘 잡채와는 왠지 격이 달라 보이죠?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섞는 거는 이제 주로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낼라. 만드시고 아예 좀 떼고 가세요. 자꾸 손가는데 어떡하지? 이 된장 소스라는 게 참 특이해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주로 간을 이제 간장이나 된장을 많이 했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채소에 섞어서 잡채를 만들어 먹는다는 게 참 새로워 보이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지체 높은 양반가와 궁중의 수라상에도 산골 오지의 시골 밥상에서도 두루두루 사랑받았던 꽁요리.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로움이 만들어낸 알뜰한 밥상이었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형들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개울이나 산을 헤매고 다니곤 했는데 이제 그런 풍경들은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네, 꼭 먹고 알 먹는 맛. 아무도 모르게 꼭 구워 먹은 맛. 꽁 대신에 닭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과연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요. 시대가 변하고 또 사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변하는 게 우리네 입맛이라고는 하지만 수천 년 정성을 쏟고 또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진 음식들마저 우리 밥상마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